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의 군부대에서 복무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친구는 인천의 모 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개요나 일지를 심심하면 확인하곤 했었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야간 당직 근무 중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원인 불명의 자살이라는 짤막한 한 줄의 기록만 남긴 부대에서 일어난 어느 병사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 워낙 알 수 없는 죽음이 많고 내부적으로도 시시하거나 덥기에 급급한 사건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고사나 자살의 경우 일어난 원인과 사후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기록되게 마련인데 이 사건은 친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친구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대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친한 간부와 선임들을 대상으로 담배 등의 뇌물로 알아내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모두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는 대답이 대다수여서 허탕만 쳤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인물과 장소에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됩니다. 바로 대대의 주임원사로부터 말이죠. 주임원사가 중대의 중대장과 친한 사이라 자주 중대를 들락날락거리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커피 한잔하며 중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행정 업무를 처리하던 친구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던 거죠. 바로 90년대 중반. 그 원인 불명의 자살자에 관한 내막 말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대충 이랬습니다. 90년대 중반 딱히 흠잡을 데나 문제가 없었던 전이 본 지 몇 달이 조금 지난 이등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병사와는 5달 위에 유독 친한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둘은 군대의 선임과 후임의 사이로 만났지만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며 아주 막력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등병은 부대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 몰래 숨어들어 목을 메어 자살했고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감찰반과 조사반이 내려와 자살의 원인과 내막을 규명하기 위해 부대 내 구타 및 폭언 등 부조리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친했다던 선임도 조사 대상에 올라 선임이 쓰던 일기장까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일기장 내용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발견되었고 죽은 이등병의 선임이 이런 내용으로 일기를 썼기에 그 일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너무나 찝찝하다. 꿈의 내용은 이렇다. 난 평소처럼 대대 보수 작업 일과를 받고 있었고 한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병수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게 보였다. 가까이 와서 보니 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일병님 도와주십시오. 웬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이 창백한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가 절 죽이겠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일단 당황하지 말고 그럴 리 없다며 안심시킨 후 그래도 병수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단 내무실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 병수는 내 말대로 내무실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나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이었다. 정말 저 멀리서 키가 아주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도대체 이 세상에 저토록 무섭게 생긴 얼굴이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창백한 남자가 뛰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를 붙잡고 병수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다. 난 일단 병수의 행방을 알려줬다간 정말 병수 말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내가 알려준 방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놀란 가슴을 다시 진정시킨 뒤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서 웬 하얀 옷에 평온한 미소와 표정을 머금은 한눈에 보기에도 선해 보이는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남자는 나에게 다가와서 혹시나 앞에서 쫓고 쫓기던 두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며 물었고 자신은 쫓기던 남자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 반드시 남자의 행방을 알려줘야 한다며 나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 난 왠지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어쩌면 그 무섭게 생긴 남자로부터 병수를 보호해 줄 수도 단 생각에 그 수려한 말솜씨에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끼는 후임이니 병수를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남자는 평온한 미소를 띤 채 걱정 말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병수가 숨어 있던 내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서서히 뒤를 돌아보더니 자신의 얼굴 쪽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손에서 굵은 힘줄이 튀어나오더니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그 평온하고 선한 인상의 얼굴을 가죽 찢어버리듯 쭉 찢었고 그 안에서는 아까 병수를 쫓던 무섭게 생긴 그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더니 시익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잠에서 깼다. 베개가 온통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다. 도대체 뭘까? 꿈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생생한 이 꿈은 도대체 뭘까? 너무 찝찝하다. 이런 식의 일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도 죽은 이등병의 가족관계나 부대 내의 부조리 등을 더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네요. 심지어 죽던 당시 유서나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답니다. 또한 그 꿈을 꿨던 선임은 아끼던 후임이 그것도 하필 자신이 그런 기괴한 꿈을 꾼 바로 다음날 자살을 해버렸기에 갖지 않아도 될 죄책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다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세월이 흐른 최근까지 이렇게 남겨진 미제 사건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그 선임은 왜 그런 꿈을 꾼 것이며 후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왜 그런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전라도 장성의 기괴한 약수터. 1998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약수터를 찾아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 가족 또한 어디 약수터가 좋더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치 먹을 만한 양의 약수를 따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서 장성을 경유하는 산을 따라 굽이굽이 도는 국도의 한 능선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장성으로 향합니다. 94년식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떠나는 드라이브는 당시 저에게 크나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마냥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지지 않을 것처럼 이글거리던 태양이 어느새 산등성이에 걸칠 무렵 약수를 들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약수터는 산을 따라 도는 왕복 2차선의 국도변에 있었고 그 때문에 해당 약수터를 찾느라 약간의 시간을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약수터는 산 능선과 왕복 2차선의 도로 사이에 차 2대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미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거의 넘어간 시각이었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깜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약간 무서우셨는지 잠깐 주저하셨지만 이왕 온 거 얼른 물을 떠서 가자고 재촉하시며 차에서 내려 물통을 하나씩 들고 약수터를 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낚시용으로 쓰던 노란색 후레쉬를 꺼내어 들고 약수터를 향하는데 약수터는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산 쪽으로 30m 정도 올라가야 물을 뜨는 곳이 있었고 그 초입에는 양철판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혼자 또는 해가 진 후 이곳에 방문을 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혼잣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생생하기에 올라가서 약수를 한참 뜨는데 이상하게도 지저귀는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 산을 메아리 치듯 들리는 깔깔거리는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 땀이 줄줄 나고 형을 포함한 우리 네 가족은 일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온 산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였고 비웃음이 가득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더욱 무서웠던 건 웃음소리가 들린 순간 우리 네 가족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는 것이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존재를 자주 목격하고 또 무당집에서도 점 보는 것을 몇 번이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께서는
바닥에서 짱돌을 하나 주워 들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집어 던지며 무엇인지 모를 존재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사람을 놀리느냐. 썩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말이죠. 거짓말처럼 웃음소리는 싹 끊기며 흐르는 약수의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약수고 뭐고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다 차지도 않은 약수통을 뚜껑도 닫지 않으신 채 뒤돌아 내려가시려다가 약수통을 엎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을 비웃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웃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30m를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 내내 그 무엇인가는 겁을 먹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우리 가족을 향해 더 크게 더 소름 끼치게 웃어댔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참 짓궂게 놀리십니다. 니네 아빠 그때 생각나냐? 집 도착할 때까지 실내등 켜놓고 운전한 거. 주변에 민가 한 채도 없는 그 산속에서 그 웃음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전라도 장성에 기괴한 약수터. 세 번째 이야기, 민박집.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차 안에 누가 있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잘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모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가 숲속에 위치한지라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아파트 산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 뒤돌아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시익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게 저였던 거죠. 이윽고 후배는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차를 몰며 주차장으로 갔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겁에 질려하는 후배의 모습에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 불 꺼진 주차장에 혼자 들어서는 늦은 시간이면 솔직히 남자인 저도 겁이 나곤 하는데 후배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걱정됩니다. 괜히 혼자 차를 탔으니 뒷좌석에 누가 있을까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영화 감독의 제안.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말이다.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혼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 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이었고 게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환한 얼굴로 말한다.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공포영화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 설문조사 겸 감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사례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깐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남자가 이렇게 묻자 나는 답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뭘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에는 제작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이다.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준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 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낯익었는지 말이다. 이제 나는 죽게 되는 걸까? 5번째 이야기, 민박집의 여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제 옆을 발로 차고 제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잘 덮은 채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기에 마음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찌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 제 몸에 팔다리가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그저 잠들기를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여전히 팔다리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팔다리가 저에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면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박집 근처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더랍니다. 무언가에 의한 압사였다고 합니다. 부인이 갓난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봤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6번째 이야기, 원혼. 2년 정도 전입니다.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한 후 사귀고 있던 M군이 하숙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었습니다. M군은 자칭 영혼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으로 당시 나는 그런 것을 그다지 믿고 있지 않았달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믿게 된 것이 이 돌아가는 길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사실은 돌아가는 길 도중에는 M군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곳이 있어 언제나 그쪽을 우회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길에는 무언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씌어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데이트는 상당히 먼 곳까지 걸어갔었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지쳐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습니다. 이 길을 돌아가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야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통해 집으로 가자고 M군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반대해서 결국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내가 혼자라도 이 길을 통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M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그 길에 들어가자 M군은 눈에 띄게 두려워하고 있어서 얼굴이 새파랬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정도였습니다만 가로등도 있어서 그리 어둡지 않아 나에게는 그저 보통의 길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마음에 걸려 M군에게 물어보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아라고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조금 나아가면 두 갈래로 나뉜 길이 나오고 집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근에 와서는 M군도 많이 진정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도 안심하고 아무런 주저 없이 왼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 길로 발을 내디딘 순간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되고 주위의 빛도 어두워졌습니다. M군의 말로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물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발이 추운 곳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저려오고 경련을 일으켜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도 들어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그 경련이 일어난 발이 몸을 받치고 있어서 나는 그 자리에 내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휙 하고 돌풍 같은 것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옆에서 전철이나 커다란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르자라고 하는 크고 작은 목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운 것은 나의 귓가에서 바로 들렸습니다. 돌풍 같은 것이 지나간 후 나는 아연실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M군은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핏기가 가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곁에 다가와서는 필사적으로 나의 발을 계속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나중에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만 이때는 발에 감각이 없었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파지고 동시에 발에 감각이 되돌아와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을 보니 M군도 나쁜 난색을 한 채로 주저앉아 이제는 괜찮아라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M군에 의하면 왼쪽 길로 들어선 순간 앞쪽으로부터 검은 몽롱한 것이 눈사태처럼 흘러와 우리들의 몸을 휘감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의 발에는 그 검은 무언가로부터 나온
무수한 손이 달라붙어 있어 그것을 털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길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고작해야 50m 정도의 길에 작은 사당이나 신사가 7개씩이나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향한 지 편관의 거의 전부가 소금을 뿌려놓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술이 놓여 있거나 몇 장의 부적이 붙어 있는 집도 있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낡은 폐가와 빈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말했던 이 길을 우회하면 대단히 멀리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구획이 잘 정비된 거리에서 단지 이곳만 주위의 차도를 크게 우회해서 가거나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유일하게 두 갈래로 나뉜 길과 거기에서 갈라진 모스혈관 같은 복잡한 샛길만이 그곳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서 그 동네 토박이인 학교 선배에게 물어보니 이 구에게는 옛날에 불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꺼림칙한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고 불악 자체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내용은 금기시되고 있는 모양이고 선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장 사람들은 그곳을 싫어했고 그 후에도 쭉 그 땅에서는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20년이 지나서 외지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불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걸립니다만 선배나 M군의 충고도 있어 나는 이 이상 조사하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효고현에 유명 야쿠자 본부가 있는 도시에 가시게 된다면 주의하세요. 왠지 길이 도중에 끊어졌다면 우회하도록 하고 함부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혹시 그 불악 조선인들이 살던 곳이 아닐까요? 살려줘라고 하는 한국어가 있는데 료라는 발음은 일본어에는 없으니까 료라고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악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천민들을 수용한 특수한 마을입니다. 이들은 같은 불악 안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당했고 엄청난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악은 메이지 유신 이후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차별은 여전했고 심지어 요즘에도 불악 출신 사람들은 공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존재할 정도로 일본 사회의 치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 등장한 불악이 조선인 불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 일본에는 유학이나 생계를 위한 이민 등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 관동대 지진이 일본을 휩쓸었고 이를 통해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와 강도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명령을 시달렸고 이것이 일반인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약 6천여 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관동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관동대학살 당시 살해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한 어린 넋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속의 소용돌이에서 희생당한 우리의 넋들에게 잠시나마 조의를 표합니다. 7번째 이야기, 어떤 사내 아이의 죽음. FC는 해변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3일 정도가 지났을까. 센터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정을 잃은 모습의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선배 안전요원이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미아가 된 아이는 초등학생인 사내아이로 어린아이용 튜브를 끼고 헤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센터 요원 전원이 지역을 나누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은 상당히 하루 쪽에 흘러가 있던 튜브.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들의 것이 확실하다 라며 절규했습니다. 튜브가 발견된 곳은 동생이 형이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어 라고 가리킨 곳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FC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와 바깥을 보니 가로등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두운 그늘 한켠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작은 사내 아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FC는 아무래도 아이가 마음에 걸려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내 아이는 엄마를 못 찾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FC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파카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고
지퍼까지 올려준 다음 기숙사의 관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와 보니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해서 관리인과 함께 주변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FC는 기숙사로 돌아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박자박하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FC는 가위에 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방 안을 아까 그 아이가 반쯤 투명해진 채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귀신인가? 위험하잖아. 라고 생각한 FC는 미안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내 아이는 미끄러지듯 다가와서 왠지 모르겠는데 어둡고 춥고 무서운 곳에 와 있어. 같이 놀아줘요. 라며 FC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FC의 손은 바닷물로 축축하게 적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FC는 바다는 좋아하지만 무서운 곳이야 라면서 바다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